있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서울령 깊은 산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더 찾아봐.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주인님께서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하셨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사내들의 목소리가 산울림을 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를 하던 칠복이가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급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칼에 찔린 상처,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여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칠복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고급 비단옷, 머리에 꽂힌 비녀, 분명 양반댁 규수였습니다. 양반과 엮이면 평민인 자신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여인을 안아 올리는 순간 멀리서 횃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빨리 가자. 칠복이는 황급히 여인을 업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근처를 더 잊어라. 칠복이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업힌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난한 나무꾼 칠복이는 과연 이 여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설울령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설울령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나무꾼 칠복이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매섭구만. 그래도 나무는 해야지. 칠복이는 낡은 도끼를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지만 평생 나무만 해서 그런지 몸은 튼튼했어요. 눈 쌓인 산길도 익숙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칠복이는 3대째 나무꾼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나무꾼이었고 아버지도 나무꾼이었지요.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배운 건 없었지만 손은 정직했고 거짓말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칠복이를 믿고 따랐습니다. 장에 내다 팔 나무를 가져가면 칠복이 나무는 믿을 수 있다며 먼저 사갔어요. 값을 속이는 법도 없었고 나무 질도 좋았거든요. 칠복이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고들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칠복이의 자랑이었어요. 이날도 칠복이는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나무를 구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굵은 소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구만. 이 나무면 장에서 좋은 값을 받겠어. 칠복이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를 몇 그루 베어 묶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산새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언덕 아래에서 붉은색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짐승이 다친 건가?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언덕을 내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어요. 양반댁 규수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피였어요. 여인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옆구리에 칼에 찔린 상처가 보였습니다.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칠복이는 황급히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여인이 가늘게 속삭였어요.
칠복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고급 비단옷을 입은 양반댁 교수가 칼에 찔려 산속에 버려져 있다니 무슨 큰 사건에 휘말린 게 분명했습니다. 양반과 엮이면 평민인 자신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더구나 칼에 찔렸다는 건 누군가 이 여인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까지 해칠 수도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칠복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게 양반이든 상놈이든. 칠복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칠복이는 여인을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소 나무를 지고 다니던 칠복이에게는 여인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버티세요. 곧 따뜻한 곳으로 갈 테니. 칠복이는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을 더 찾아봐. 절대 놓치면 안 돼. 횃불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들이 이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은 이 여인을 살려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큰일 났구나. 칠복이는 황급히 몸을 낮추고 눈 쌓인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여인을 꼭 안고 숨을 죽였어요. 이 근처를 더 뒤져라.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칠복이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여인을 더 꼭 안았습니다. 횃불빛이 바로 옆까지 왔어요.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 보자. 다행히 사내들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횃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다. 그럽니다. 대체 이 양반이 누구시길래?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칠복이는 여인을 다시 업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더 깊고 험한 길로 갔습니다. 저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가야 했어요. 눈이 쌓여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어요. 여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칠복이의 산가가 보였습니다. 설울령 깊은 곳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칠복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거의 다 왔어. 칠복이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황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여인을 따뜻하게 해야 했어요. 아궁이에 마른 나무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칠복이는 물을 끓이고 마을에서 얻어온 약초를 찾았습니다. 상처를 씻어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양반댁 교수시지만 살려야 하니.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칠복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칼이 옆구리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한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살 수는 있을 거야. 칠복이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지지겨 발랐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은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칠복이는 여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산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불안했어요. 이 여인은 대체 누구실까?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내는 게 먼저였어요. 칠복이는 여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살아나세요, 제발. 칠복이는 밤새 여인 곁을 지켰어요.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약간 혈기가 돌았어요. 칠복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칠복이는 아궁이에 나무를 더 넣고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깨어나면 먹일 수 있게요. 밖에서는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들이 여전히 산을 뒤지고 있었어요. 칠복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제발 이쪽으로는 오지 마라.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황급히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칠복이를 보았어요. 여기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칠복이는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서물령에서 나무를 하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양반께서 산에서 다치셨길래 여기까지 모셔왔어요. 여인은 칠복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살았군요. 제가 살아있는 거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칠복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진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 이 죽 좀 드세요. 칠복이는 따뜻한 죽을 떠서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죽을 한 입 떠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죽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칠복이는 여인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왜 칼에 찔렸는지, 왜 그 사람들이 쫓고 있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인은 죽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인은 칠복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기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꽃 연, 꽃뿌리 화, 그냥 연화라고 불러주세요. 칠복이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어떻게 양반댁 교수를 함부로.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칠복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연화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칠복이는 안도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이 설울령에서 나무를 하며 살고 있어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칠복이, 부탁이 하나 있어요. 칠복이가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칠복이는 이미 산에서 본 것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씨를 죽이려고 있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연화 씨, 혹시 다른 데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칠복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옆구리 상처만 아프고 다른 곳은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칠복이. 칠복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틀 정도는 누워서 쉬셔야 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누웠어요. 칠복이는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칠복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었거든요. 칠복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칠복이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닷새째 되는 날에는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만 예전처럼 깊은 곳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상가 근처에서만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당분간 내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누가 물어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나무를 덜 팔아서 돈은 부족했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연화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얼굴에도 혈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아침 연화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칠복이, 저도 이제 일을 도와야겠어요.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연화 씨.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연화는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칠복이는 연화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일은 물깃기였습니다. 칠복이는 연화에게 물동이를 건넸어요. 여기 샘이 있는데 이걸로 물을 길어 오시면 돼요. 무겁지 않게 밥만 채우세요.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동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밥만 채웠는데도 너무 무거웠어요. 칠복이가 황급히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칠복이가 물동이를 들어주니 연화는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해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칠복이는 의아했습니다. 양반댁 교수라도 물 깃기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이렇게까지 서툴 수가 있나? 다음 날은 불 때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연화 아씨, 이렇게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면 돼요. 불씨가 약하면 입으로 살짝 불어주고요. 칠복이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연화가 따라 해보았어요. 그런데 불을 잘못 지펴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가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했어요. 칠복이가 황급히 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해요. 또 실수했네요. 칠복이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툰 정도가 아니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밥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쌀을 이렇게 씻고요. 물은 쌀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불을 떼서 끓이면 됩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 밥이 질척거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제가 또. 연화는 풀이 죽었습니다.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죽처럼 먹으면 돼요.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 이런 일을 안 해보신 분이구나. 그럼 대체 어떻게 사신 걸까?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툴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물깃기는 이제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불떼기도 연기를 덜 피우게 되었어요. 밥 짓기는 아직도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칠복이는 연화를 가르치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칠복이의 순박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었어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화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랑 들어왔습니다. 칠복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아씨, 물어봐도 될까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어보세요.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화 씨는 평소에 어떻게 사셨나요? 그러니까 고급 옷을 입으신 걸 보면 양반댁 교수 같은데 집안일을 이렇게 모르시는 건 좀 이상해서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양에서 살았어요. 칠복이가 물었어요. 한양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한양에서 뭘 하셨는데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회에서 일을 했어요.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회요? 장사를 하셨단 말씀인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셈이에요. 칠복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칠복이, 혹시 백운상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칠복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백운상회요? 물론 들어봤지요. 조선에서 제일 큰 상회라면서요? 나라 재정까지 돕는다고 들었는데 그때 칠복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백운상회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연화는 칠복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칠복이, 사실
저는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렸어요. 칠복이가 황급히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개의 횃불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됩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찾아온 건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일단 숨으세요. 빨리. 연화는 떨리는 몸으로 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칠복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근처를 더 찾아봐. 놓치면 안 돼? 칠복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들이 연화 아씨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칠복이는 도끼를 꺼내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어요. 횃불빛은 칠복이의 산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죽였어요. 연화도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오두막이 있는데 들어가 볼까? 칠복이는 도끼를 더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그냥 나무꾼 집이야. 우리가 찾는 사람이 이런데 숨을 리 없어. 더 위로 올라가자. 그래, 어서 가자. 횃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기다린 후 횃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했어요. 휴, 다행이다. 연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칠복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아직도 저들이 연화 씨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때문에 칠복이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다니. 제가 떠나야 할까요? 칠복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바로 잡히실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마루에서 밤을 지새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연화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야 하고 칠복이는 그 진실을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어요. 오늘은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낮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상가 근처만 돌아보고 연화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칠복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려야 해요. 칠복이는 제 은인이니까요.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백운상회의 주인입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 칠복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궁이에서 타는 나무 소리만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백운상회의 주인이라고요? 칠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백운상회의 상단주입니다. 정확히는 상단주였습니다. 칠복이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 백운상회요? 조선에서 제일 크다는, 나라 재정까지 돕는다는 그 백운상회요? 칠복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 백운상회예요. 전국에 지점이 있고 명주와 인삼을 거래하고 청나라와도 무역을 하는 그 상회입니다. 칠복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연화 씨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산속에. 칠복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다니. 연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때 저를 거두어준 분이 백운상회의 전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없으셔서 저를 딸처럼 키우셨어요. 상회 일도 가르쳐 주셨고요. 연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상회를 맡기셨어요. 네가 이제 백운상회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칠복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가 상회를 이끈다고 다들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했고 좋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5년이 지나자 사람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백운상회는 더 커졌고 저는 조선에서 가장 성공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 자부심이 서렸어요. 하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도찬이요. 제 먼 친척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인의 조카였어요.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상회에서 일했죠. 저는 민도찬을 믿었어요. 부상단주 자리까지 맡겼거든요. 제 오른팔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장부가 맞지 않고 물건이 사라지고 저는 도둑이 든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도찬이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몰래 상회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민도찬은 이미 수령과도 손을 잡았고 한양의 관리들도 매수했더라고요. 칠복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화 아씨를 죽이려 한 건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만 없으면 백운상회는 민도찬 것이 되거든요. 저를 없애고 산적에게 습격당해 죽었다고 꾸며서 상회를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한 달 전이었어요. 민도찬이 제게 중요한 거래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의심 없이 따라갔죠. 설울령을 넘어 북쪽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자객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민도찬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칠복이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신 건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자객들이 칼을 휘둘렀고 저는 옆구리에 칼을 맞았지만 계속 달렸어요. 눈 내리는 산속을 정신없이 달렸죠. 그러다가 힘이 다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칠복이가 있었어요. 연화는 칠복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칠복이. 칠복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선 최고 거상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주고 있잖아요. 민도찬의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는데 칠복이는 난감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 거상과 그 배신자의 싸움이라니 평범한 나무꾼인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칠복이는 연화의 두려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와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연화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겁이 나요. 이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난한 나무꾼일 뿐이에요. 백운상회니 민도찬이니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거 아는데. 칠복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연화 씨를 내쫓을 수도 없어요. 지금 나가시면 바로 잡히실 거잖아요. 그럼 죽으실 거고요. 칠복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계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상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칠복이. 칠복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그날 밤 칠복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나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생각하면 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백운상회의 주인을 숨겨주고 있다니. 민도찬이란 사람은 수령까지 손을 잡은 권력자라고 했어요. 만약 들키면 자신도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연화를 구한 것,
숨겨준 것 모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옳은 일을 한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칠복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미안해요. 제가 큰 짐을 지웠네요.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연화는 고마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양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이익만 따졌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칠복이는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연화는 칠복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한양의 화려한 양반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었어요. 칠복이, 제가 언젠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반드시 은혜를 갚을게요.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그냥 살아남으시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칠복이는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상가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연화는 밖에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창문도 열지 않았어요. 답답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아무래도 포기한 것 같아. 이제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나무를 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산가 근처에 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상가 앞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칠복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설마. 칠복이는 황급히 상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화 아씨, 연화 아씨. 다행히 연화는 방 안에 있었어요. 칠복이의 급한 목소리에 놀라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칠복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밖에 발자국이 누가 다녀간 것 같아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칠복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자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발자국은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칠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벌써 갔다는 건가요?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나. 그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긴장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숨죽인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칠복이는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다녀간 것 같았어요. 발자국은 상가 주변을 빙 돌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집 안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찾았다는 건데. 칠복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은 괜찮을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하지만 칠복이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겨울도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칠복이는 다시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마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소문이 돌까 봐요. 봄이 깊어갈수록 연화는 점점 산가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기만 했던 집안일도 이제 제법 해냈어요. 물깃기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고 불떼기도 연기 없이 잘했습니다. 밥 짓기는 아직도 가끔 실패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칠복이는 연화의 변화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연화 아씨, 이제 정말 산 사람 다 되셨네요. 연화는 웃으며 말했어요. 칠복이가 잘 가르쳐줘서요. 처음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연화가 장작 패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칠복이는 놀랐어요. 장작이요? 그건 너무 힘든데. 하지만 연화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칠복이는 작은 도끼를 건넸어요. 연화는 도끼를 들고 통나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서
도끼가 튕겨나갔어요. 연화가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칠보기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연화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칠보기는 연화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끼를 높이 들고 힘을 주면서 내리치세요. 손목에만 힘을 주면 안 되고 온몸에 힘을 실어야 해요. 연화는 칠보기가 가르쳐 준 대로 다시 해보았어요.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도끼가 나무에 박혔어요. 와, 했어요. 연화가 기뻐했습니다. 칠보기도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장작을 팼습니다. 연화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칠보기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연화는 한양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양은 정말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상회도 많고 매일 경쟁이에요. 누가 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느냐,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느냐. 연화가 말했습니다. 칠보기는 신기한 듯 들었어요. 힘들겠네요. 저는 산이 더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완전히 산가 생활에 적응했어요. 칠보기도 연화를 대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선 최고 거상이란 것 때문에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냥 연화였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사람. 칠보기는 생각했습니다. 거상 마님도 사람이구만. 나랑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힘들면 쉬고. 연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칠보기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한양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거든요. 누가 배신할지, 누가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칠보기는 달랐어요. 순박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칠보기는 결심했습니다. 나무를 좀 파야겠다고요. 그동안 나무를 팔지 않아서 돈이 바닥났거든요. 쌀도 떨어져 가고 된장도 거의 없었어요. 연화 아씨, 제가 마을에 좀 다녀올게요. 나무를 팔아야 해요. 연화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을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칠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2날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연화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칠보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돌아오고요. 다음 날 아침, 칠보기는 나무를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마을이었어요. 2달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장사를 하고. 칠보기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 없네. 걱정했던 게 바보 같았어. 칠보기는 장터로 갔습니다. 나무를 팔기 위해서요. 나무를 내려놓고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칠보가 오랜만이네. 어디 갔었어? 칠보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괜찮은 거야? 네, 이제 다 나았어요. 칠보기는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나무라 그런지 잘 팔렸어요.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칠보기는 돈을 받아 쌀과 된장을 샀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보기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들었어? 백운상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대. 백운상회? 그 큰 상회 말이야. 실종된 상단주를 찾는다나 뭐래? 칠보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운상회? 실종된 상단주? 연화 씨를 말하는 건가? 언제부터 찾고 있대? 1달 전부터래. 엄청난 돈을 걸었다던데? 찾는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준다나 뭐래? 와, 대단하다. 그럼 그 상단주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칠보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안 돼. 아직도 찾고 있어. 그것도 1달 전부터. 그럼 그때 발자국이. 칠보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히 산으로 올라갔어요. 빨리 연화 아씨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을 뛰어 올라가니 상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연화 아씨, 연화 아씨. 칠보기가 소리치며 상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방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연화, 연화. 칠보기는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칠복이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연화가 손이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였어요. 연화 아씨! 칠복이가 소리쳤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칠복이,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사람을 놓으시오. 대체 무슨 짓이오? 칠복이가 사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내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꾼 주제의 참견은 이 계집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2달이나 찾았는데 말이야. 칠복이는 연화 앞을 막아섰어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소. 왜 이러는 거요? 다른 사내가 칼을 빼들며 말했습니다. 비켜라 나무꾼. 우리는 주인님 명령을 받고 왔다. 이 여자를 데려가야 한다. 칠복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면 죽일 거 아니요.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방해가 되는구만. 같이 처리하지 뭐. 칠복이는 황급히 지게에서 도끼를 꺼냈습니다. 나무를 패던 도끼였지만 지금은 유일한 무기였어요. 물러서시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칠복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연화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대든단 말이지? 죽고 싶은 모양이군. 칠복이는 도끼를 꽉 쥐고 자세를 낮췄어요.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칠복이는 옆으로 굴러 피했어요. 칠복이,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일어나 도끼를 휘둘렀어요. 사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녀석 제법인데? 칠복이는 평생 나무를 해서 팔에 힘이 있었어요. 도끼를 다루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사내가 다시 칼을 휘두르자 칠복이는 도끼로 막아냈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칠복이는 힘으로 사내를 밀어냈어요.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런 자식이. 사내가 화를 내며 다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칠복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셋이었어요. 다른 2 사내도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칠복이는 위기에 몰렸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도끼로 막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칼 하나가 칠복이의 팔을 베었습니다. 칠복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칠복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순순히 따라갈게요. 하지만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팔을 감싸며 다시 도끼를 들었어요. 안 됩니다. 연화 아씨를 넘겨줄 수 없어요. 칠복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내들이 비웃었어요. 끈질긴 놈이로구만.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자. 세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한 사내의 칼이 칠복이의 다리를 찔렀습니다. 우와! 칠복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들이 웃었어요.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뒤에서 사내 하나를 밀쳤어요. 손이 묶여 있었지만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인연이 다른 사내가 연화를 때리려 했습니다. 칠복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러 사내의 칼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세요. 2 사람은 산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저놈들을 잡아라. 사내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달렸어요.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칠복이는 산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 이 산에서 나무를 했으니까요. 칠복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험한 길로 달렸습니다. 바위 사이를 비집고 덤불을 헤치고 계곡을 건넜어요. 사내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칠복이는 깊은 산속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기로. 2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숨기에는 완벽했어요.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칠복이는 칠복이의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많이 다친 게 분명했어요. 연화가 칠복이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다쳤어요.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칠복이는 동굴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연화는 칠복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칠복이가 마을에 간 사이에 저들이 왔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이 근처일 텐데. 찾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칠복이와 연화는 숨을 죽였어요. 사내들의 발소리가 동굴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굴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 사내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칠복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못 찾았어요. 연화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칠복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칠복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가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들이 지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마을로도 갈 수 없었어요. 민도찬이 수령과도 손을 잡았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내일 생각해 봅시다. 칠복이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복이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약초라도 구해야 하는데.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나중에 낮이 되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연화는 칠복이에게 몸을 기대어 체온을 나눴습니다. 칠복이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칠복이는 약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낯선 사람인데. 칠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칠복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가난한 나무꾼이 한양의 그 어떤 양반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감았어요. 상처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연화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들은 계속 쫓아올 거야. 도망만 칠 수는 없어. 칠복이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굴에서의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칠복이의 상처는 계속 피를 흘렸고 동굴 안은 추웠어요. 연화는 칠복이에게 몸을 기대어 체온을 나눴습니다. 밖에서는 가끔씩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다. 날이 밝으면 다시 찾자. 칠복이와 연화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을 지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이 조용해졌어요. 사내들이 잠시 물러간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망만 칠 수는 없어.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동굴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제가 약초를 좀 구해올게요.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연화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대로는 상처가 곪을 거예요. 연화는 동굴 근처에서 약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지혈에 좋은 약초들이 있었어요. 칠복이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찾아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지지겨 칠복이의 상처에 발랐어요. 아파도 참으세요.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를 의지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칠복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칠복이와 연화는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 사람이 동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도끼를 꽉 쥐었어요. 상처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죽였어요.
그때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아, 나다. 김서방이야. 칠복이는 놀라 동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을 이방 김서방이 서 있었어요. 김서방?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방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나야. 놀랐지. 김서방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마을에서 이방 일을 하며 칠복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칠복이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김서방, 어떻게 여길 알고 오셨어요? 혹시 저들이...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왔어. 저들은 산 아래쪽을 뒤지고 있더라. 칠복이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김서방은 동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몇 년이나 봐왔는데 이 산을 모르겠냐? 네가 어릴 때 이 동굴에서 숨바꼭질하던 거 내가 다 알아.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이 동굴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서방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백운상회 상단주시군요. 칠복이와 연화는 놀랐어요. 김서방이 어떻게 알았을까? 김서방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알아. 마을에 온 저 사람들이 찾는 게 누군지 말이야.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이 방으로 30년을 일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지. 마을에 온 저 사람들, 백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상인 같지 않고 자객 같았어. 그래서 수상해서 귀를 기울였지. 김서방은 품에서 떡 몇 개를 꺼냈습니다. 배고프겠다. 이거라도 먹어. 칠복이와 연화는 고맙게 떡을 받아 먹었어요. 하루 종일 굶었던 터라 꿀맛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들이 마을 주막에서 수령 측근과 만나더라. 몰래 엿들었지. 연화라는 계집을 찾아 없애야 한다. 주인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도찬이란 자가 수령까지 매수했다고 들었어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도찬이란 자가 엄청난 뇌물을 썼더라. 수령도 과라 사람들도 다 매수했어. 이 지역에선 감히 칠복이와 연화 아씨를 도울 사람이 없어.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김서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 관아의 고해도 소용없어. 수령이 민도찬 편이니까. 하지만 김서방이 연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양 간영은 다를 거야. 거긴 민도찬의 손이 미치지 않았을 거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연화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한양 간영에 가야 해요. 거기서 호소하면 칠복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려면 민도찬의 사람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있을 텐데요. 김서방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방법은 있어. 내가 마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 칠복이를 아는 사람들 말이야. 다들 착한 사람들이지. 도와줄 거야. 칠복이는 놀랐습니다. 김서방, 그러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민도찬한테 잘못 보이면... 김서방은 웃었어요. 내가 이 방으로 30년을 산 게 헛되지 않아. 옳은 일과 그른 일은 알아야지. 민도찬이란 자는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을 도울 순 없지. 칠복이는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니. 그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칠복이와 김서방이 연화를 바라봤어요. 연화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2달 동안 계속 품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연화가 책자를 펼쳤어요. 민도찬의 횡령 증거예요. 이중 장부입니다. 민도찬이 몇 년 동안 상회 돈을 빼돌린 기록이 다 있어요. 이 장부만 있으면 민도찬의 죄를 밝힐 수 있어요. 칠복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장부를 한양 간영에 제출하면 민도찬은 끝이에요. 횡령죄, 살인 미수죄 모두 밝혀질 거예요. 김서방은 무릎을 쳤어요. 그거야. 그럼 희망이 있어. 우리가 이 장부를 한양까지 무사히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문제는 한양까지 가는 길이에요. 민도찬의 사람들이 길목마다 있을 거예요. 김서방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큰 길로는 안 되겠군. 새길로 가야 해.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산길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지만 한양까지 갈 수 있어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내일 새벽에 마을 사람들을 모을게. 너희는 그때 출발해.
우리가 민도찬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게. 연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칠복이와 연화 아씨가 북쪽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이야. 그럼 저들이 북쪽을 뒤질 거고 너희는 그 사이에 남쪽으로 한양을 향해 가는 거야. 칠복이는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서방,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서방은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은혜는 무슨, 넌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돕는 게 당연하지. 연화도 김서방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대신 꼭 살아서 한양에 가야 해요. 그리고 민도찬이란 나쁜 놈을 벌받게 해야 해요.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서방은 동굴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닭이 울 때쯤 다시 올게. 그때 출발하자. 칠복이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서방이 떠나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칠복이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화 아씨,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꼭 한양에 가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칠복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함께해요.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김서방이 다시 동굴로 왔습니다. 손에는 음식 보따리와 낡은 옷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칠복아. 출발할 시간이야. 칠복이와 연화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김서방은 보따리를 건넸어요. 이건 먹을 것이고 이 옷은 갈아입어. 연화 아씨가 너무 눈에 띄니까. 연화는 고급 비단옷 대신 평민 여자의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칠복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는구만. 김서방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동굴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야. 저들도 아직 잠들어 있을 거야. 김서방이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갔어요. 마을 어귀에는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칠복아, 조심해서 가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연화도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이 칠복이에게 지도를 건넸습니다. 이 길로 가. 큰 길을 피해서 샛길로만 가야 해. 여기 표시해놨어. 칠복이는 지도를 받아 품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소문을 퍼뜨릴 거야. 칠복이와 연화 씨가 북쪽 산길로 도망갔더라고 말이야. 민도찬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거고 너희는 남쪽으로 한양을 향해 가는 거지. 칠복이는 김서방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은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꼭 성공해야 한다. 두 사람은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걸었어요. 칠복이는 산길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을 골라 걸었어요. 연화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꿋꿋하게 따라왔습니다. 2달 동안 산가에서 생활하며 다리에 힘이 생긴 덕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 가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무렵 작은 시냇가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고 김서방이 준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어요.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지쳐 보였어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칠복이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어요. 밤은 추웠지만 불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연화가 불을 쬐며 말했습니다. 칠복이, 만약 우리가 한양에 도착하지 못하면. 칠복이는 손을 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꼭 도착할 거예요.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꼭 도착해야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칠복이는 불을 지키며 밤을 샜어요. 연화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주변을 경계했어요. 혹시 누가 뒤쫓아올까 봐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칠복이는 연화를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출발해야 해요. 연화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둘째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숲을 지났어요. 칠복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연화도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오후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큰 길을 피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부부인 척 하세요. 자연스럽게요. 칠복이가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칠복이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막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도찬의 사람들 같았어요.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기 좀 봐.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칠복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 다른 사내가 물었습니다. 저 부부 말이야. 저 여자가 좀 이상한데? 칠복이와 연화는 더 빨리 걸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글쎄, 걸음걸이가. 사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연화를 이끌고 마을 뒷길로 빠져나갔어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서라. 칠복이와 연화는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들이 뒤쫓아왔어요. 저놈들이다! 잡아라.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칠복이는 익숙했어요. 바위 사이를 비집고 덤불을 헤치고 급한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사내들은 산길에 익숙하지 않아 점점 뒤처졌어요. 빌어먹을. 놓쳤다. 사내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칠복이와 연화는 한참을 더 뛰었어요.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두 사람은 깊은 숲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휴, 다행이다. 칠복이가 헐떡였습니다. 연화도 땅에 주저앉았어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칠복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저들도 우리가 남쪽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을도 피하고 사람도 피했어요. 오직 산길로만 갔습니다. 둘째 날 밤 두 사람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잤어요. 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날까봐요. 추운 밤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칠복이는 연화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꼭 지켜야 해. 한양까지 무사히?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출발했어요. 오늘 저녁이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한양이에요. 연화는 희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두 사람은 힘을 내어 걸었어요. 오후가 되자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여요. 칠복이가 가리켰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한양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성문을 통과해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시였습니다. 칠복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양이 이렇게 큰 곳이에요? 연화는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가명은 저쪽이에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가명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명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가명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도찬이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도찬은 연화를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연화. 대단하더라. 하지만 여기가 끝이야. 칠복이는 연화를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어요. 물러서시오. 민도찬은 비웃었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민도찬은 손짓했어요.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칠복이는 절망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연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도찬, 당신의 죄를 다 밝힐 거예요. 민도찬은 웃었습니다. 죄? 무슨 죄? 나는 수령도 가명관리들도 다 손에 넣었어.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연화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이 장부로요. 당신이 몇 년간 횡령한 증거가 다 있어요. 민도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민도찬은 사내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장부를 빼앗아
그리고 저들을 없애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연화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리 저편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화려한 행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사또 행차였어요. 칠복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사또 나리, 억울한 일을 고아옵니다. 칠복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화도 외쳤습니다. 어사또 나리,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어사또의 행차가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 민도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또의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위험 있는 노인이 나왔어요. 백발의 수염이 길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이냐?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어사또 나리, 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연화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는 백운상회의 상단주 영화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민도찬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어사또 나리, 이들은 도망친 죄인들입니다. 제가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도찬을 바라봤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민도찬은 공손하게 절했어요. 소인은 백운상회의 부상단주 민도찬이라고 하옵니다. 저 여자는 상회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망친.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횡령한 건 민도찬입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어사또에게 올렸어요. 어사또의 수행원이 장부를 받아 어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어사또는 장부를 펼쳐보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어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중 장부로구나. 민도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사또가 장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백운상회의 돈이 몇 년간 빠져나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린 자가 민도찬, 바로 너로구나. 민도찬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닙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어사또는 손을 들어 민도찬의 말을 막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30년간 어사또를 했다. 진짜와 가정도는 구분한다. 이 장부는 진짜다. 필체도 도장도 모두 진짜로구나. 민도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리,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도찬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객을 보내 산속에 버렸고 설울령의 칠복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칠복이도 말했어요. 맞습니다, 나리. 제가 설울령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연화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도찬의 자객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수령까지 매수해서 저희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령까지 매수했다고? 어느 고을이냐? 칠복이가 대답했습니다. 설울령이 있는 청원고을입니다. 어사또는 수행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청원고을 수령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민도찬도 잡아라. 수행원들이 민도찬에게 다가갔어요. 민도찬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가명관리들과도 아는 사이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 어사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명관리들? 그들도 이미 조사 중이다. 내 놈처럼 뇌물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증거를 얻었구나. 민도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수행원들이 민도찬을 붙잡았습니다. 놔라. 놓으라고. 민도찬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행원들은 민도찬의 손을 묶었습니다. 민도찬은 연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 천한 계집이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상회를 키웠는데 다 내 것이어야 한다고. 연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배신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인의 조카였으면서 그 은인이 믿고 맡긴 상회를 훔치려 했어요. 당신은 벌을 받아 마땅해요. 민도찬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사또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화, 네가 백운상회의 진짜 주인임을 인정한다. 이 장부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민도찬의 죄 횡령, 살인 미수, 관리 매수 모두 밝혀질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정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사또는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칠복이구나. 연화를 구하고 지킨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조선에 내 같은 백성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칠복이는 얼떨떨해서 절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사또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민도차는 감옥에 갇혔고 청원 고을 수령도 잡혀갔어요. 매수당한 관리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연화는 백운 상회를 되찾았어요. 상회 사람들이 연화를 반겼습니다. 상단주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연화는 상회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연화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칠복이는 연화를 도와 한양에 머물렀어요. 연화가 상회 일을 정리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상회를 완전히 되찾았고 백운 상회는 다시 조선 최고의 상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칠복이,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목숨을 구해주셨고 지켜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양에서 함께 사시지요. 제가 큰 저택을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상회 일도 함께 하시지요. 칠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칠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 아씨. 하지만 저는 산이 좋아요. 나무 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한양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연화는 놀랐어요. 여기 계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무를 할 필요도 없고. 칠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하는 게 좋아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무를 베고 새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삶이에요. 연화는 칠복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연화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칠복이는 그대로가 좋은 거죠. 칠복이는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연화 아씨도 행복하세요. 이제 상회를 되찾았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럼 연화 아씨도 행복할 거예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은혜는 꼭 갚을 거예요. 며칠 후 연화는 칠복이와 함께 설울령으로 돌아갔어요. 연화는 인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칠복이의 낡은 상가를 크고 튼튼한 집으로 다시 지어주기 위해서였어요. 2달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넓고 따뜻했어요. 마당도 넓고 창고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놀라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비하면요. 연화는 칠복이에게 돈도 주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나무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조금만 받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나무를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좋아요. 연화는 칠복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백운 상회가 도와드릴게요. 칠복이는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연화 아씨. 연화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칠복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칠복이.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칠복이도 연화를 안아주었어요. 연화 씨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삶 사세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습니다.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갔고 칠복이는 설울령에 남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칠복이는 예전처럼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편하게 지냈지만 삶은 예전과 같았어요.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장에 내다 팔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칠복이가 조선 최고 거상을 구했다더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칠복이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김서방이 가끔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칠복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한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돌아왔구나. 칠복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낙엽을 쓸며 생각했어요.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날 연화를 만났고 함께 위기를 넘었고
한양까지 갔었지요. 그리고 지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구했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잘했지요? 사람답게 살았지요? 칠복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연화가 백운상회를 이끌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장학금도 주고 의로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설울령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거든요. 밤이면 아궁이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칠복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연화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두 평생 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선한 마음이 조선 최고 거상의 목숨을 구했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칠복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도끼를 메고 산길을 오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베입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듭니다. 이것이 칠복이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삶.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삶. 칠복이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가난해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칠복이의 이야기, 그리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